혹시 저녁 식사 후에 입이 자꾸 마르시나요?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등이 묘하게 붓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특히 신장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불편한 신호를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통증처럼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는 혈압, 혈당, 수분 조절의 균형이 조금만 흔들려도 신장의 부담이 빠르게 쌓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위험한 음식이라고 하면 늘 자극적인 인스턴트나 술만 떠올리십니다. 정작 더 자주 먹는 평범한 집밥 조합은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고등어구이와 찌개를 함께 먹는 식사입니다. 생선은 몸에 좋고 찌개는 따뜻하니 괜찮겠지 생각하시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신장은 더 오래, 더 조용히 지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부터 식탁의 순서와 양만 조금 바꿔도 부담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자주 만나는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짠 음식 안 좋아해요. 라면도 안 먹고 튀김도 잘 안 먹어요. 그런데도 밤마다 2번, 어떤 날은 3번씩 화장실에 가셨고 아침이면 종아리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손가락 반지가 저녁엔 유난히 낀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천천히 여쭤보니 아주 전형적인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한 토막, 얼큰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그리고 입맛 없을까봐 곁들인 젓갈이나 김치. 겉으로 보면 꽤 건강한 한식처럼 보입니다. 고기보다 생선이 낫고 뜨거운 국물은 속도 편하게 해줄 것 같지요. 그런데 바로 그 한 끼가 매일 저녁 반복되면서 몸 안에서는 작은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압박이 계속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고등어가 문제예요. 생선도 먹지 말아야 하나요? 저는 그 질문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문제는 고등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고등어보다 함께 먹는 찌개 국물, 양념, 반찬 조합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조합이 잘못되면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섭게 들리실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조합만 바꾸어도 몸은 훨씬 가볍게 반응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밥상이 왜 다음날 아침 얼굴 붓기와 갈증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신장은 쉽게 말하면 몸속 물과 소금을 조절하는 아주 섬세한 정수기와 같습니다. 깨끗한 물만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몸에 물이 더 필요한지, 소금은 너무 많지 않은지, 혈압은 버틸 만한지까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저녁 한 끼에 소금과 국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이 정수기는 밤새 쉬지 못합니다. 고등어구이에 들어간 간, 찌개 국물의 나트륨, 곁들인 김치와 밑반찬까지 더해지면 몸은 물을 붙잡으려 하고 혈관은 압력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목이 마르고 소변 패턴이 흔들리고 아침에는 붓거나 피곤한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은 따뜻해서 몸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저녁 국물이 오히려 야간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생선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조리법과 함께 먹는 반찬 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역시 맞는 말입니다. 즉, 생선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식탁에서 신장을 지치게 하는 범인은 고등어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겹쳐지는 짠맛의 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음식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희망에 더 가깝습니다. 같은 고등어라도 굽는 방식, 곁들이는 반찬, 국물의 양, 먹는 시간에 따라 몸의 반응은 꽤 달라집니다.
끝까지 보시면 고등어구이와 찌개를 꼭 끊지 않아도 되는 기준, 국물의 안전한 양,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는 저녁 식탁의 실수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하필 신장이 이렇게 먼저 지치는지, 그리고 저녁의 짠맛이 밤사이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저녁 식탁 말입니다.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한 토막, 뜨끈한 찌개 한 그릇, 그리고 입맛을 살려주는 김치나 젓갈 한두 가지. 겉보기에는 소박하고 정겨운 밥상입니다. 하지만 신장에게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은 맛있다고 느끼지만 신장은 숫자로 받아들입니다. 소금의 양, 수분의 양, 혈관에 걸리는 압력, 그리고 밤새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까지 모두 계산합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에 다르게 움직입니다. 낮에는 움직임이 많고 땀도 나고 수분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저녁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몸은 쉬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짠 음식과 국물을 함께 많이 먹으면 몸 안에서는 작은 혼잡이 생깁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입이 마르고 물을 더 찾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다리나 손이 묘하게 붓습니다. 신장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한두 번 무리한 식사를 해도 다음날 금방 회복됩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같은 식사도 더 오래 흔적을 남깁니다. 밤사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국물을 많이 안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찌개는 국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찌개 속 두부, 무, 버섯, 고기나 생선 조각에도 이미 간이 배어 있습니다. 고등어구이 역시 소금을 아주 세게 하지 않았더라도 조리 과정에서 간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김치 한 접시, 장아찌 한 점, 양념장 한 숟갈이 더해지면 짠맛은 생각보다 빠르게 쌓입니다. 신장은 그 모든 것을 따로따로 보지 않습니다. 한 끼 전체의 총량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의외의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라면 안 먹고 햄도 안 먹으니 저염식이라고 믿으시지만 전통적인 한식 한 끼도 조합에 따라 충분히 고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던 식탁이 오히려 신장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마치 아주 정교한 배수펌프와 같습니다. 적당한 물은 흘려보내고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두며 혈관 안의 압력까지 일정하게 지키려 애씁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짠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이 펌프는 걸쭉한 물을 밤새 밀어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처음에는 버팁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소리가 나지 않는 마모가 시작됩니다. 겉으로 큰 통증은 없지만 어느 날부터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발등이 둔하게 느껴지고 혈압이 잘 안 잡히는 식으로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천천히 오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응해 버립니다. 원래 나이 들면 다 이런 줄 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정말 다 그런 걸까요? 아니면 몸이 더는 괜찮지 않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신장은 통증보다 기능 저하가 먼저 오는 기관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간도 조용하지만 신장도 참 조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정도로 시작하는 증상이 오랫동안 방치되기 쉽습니다. 야간요, 갈증, 붓기, 피로감, 입마름, 아침 두통 같은 것들이 딱 잘라 신장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혈압, 혈당, 수면의 질, 복용 중인 약물, 심장 상태 같은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관점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의사는 나트륨을 가장 먼저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전체 식사 시간과 하루 총수분,
약 복용 패턴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주장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분명합니다. 저녁 식사에서 짠 음식과 국물이 겹치면 신장과 혈관의 야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유독 저녁 식사가 문제일까요? 아침이나 점심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부담이 덜할 수 있는데 저녁에는 왜 더 티가 날까요? 그 이유는 밤이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밤에 쉬고 정리하고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신장이 바쁘게 일해야 한다면 회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밤새 자주 깨고 어떤 분은 깊이 못 자고 어떤 분은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다고 느낍니다. 단지 소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의 질, 다음날 컨디션, 혈압의 흐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저녁 한 끼는 한 번의 식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등어구이도 먹지 말고 찌개도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면 오히려 오래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얼마나 자주 먹는지, 어떤 찌개인지, 국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날 함께 먹는 반찬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짠맛이라도 겹쳐지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식탁을 훨씬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먹는 평범한 한식 저녁상이 어떻게 신호 없는 부담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 몸이 그 변화를 어떤 순서로 드러내는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가족에게도 이 이야기가 조용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느끼는 식사는 대개 뚜렷한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맵거나, 너무 기름지거나, 너무 달거나, 너무 자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평범한 저녁 식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게 됩니다. 특히 생선이 올라오고 찌개가 따뜻하게 끓고 밥 한 공기에 반찬 두세 가지가 놓이면 왠지 마음도 놓입니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 덜 위험할 것 같고 인스턴트보다 훨씬 건강할 것 같지요. 하지만 몸은 포장된 이미지보다 실제 구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장은 우리가 믿는 상식과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68세 남성분이 생각납니다. 은퇴 후에 식사는 거의 집에서만 하셨고 스스로도 식습관이 꽤 건강하다고 여겼습니다. 술도 많이 줄였고 고기보다는 생선을 자주 드셨습니다. 특히 고등어 구이를 좋아하셨습니다. 기름진 삼겹살보다 낫다고 생각하셨고 생선 기름은 몸에 좋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으셨습니다. 식탁에는 늘 찌개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일 때도 있었고 김치찌개일 때도 있었습니다. 반찬으로는 김치, 멸치볶음, 깨십장아찌가 자주 곁들여졌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이 조합이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녁을 먹고 나면 늘 물을 찾게 되었고 밤에는 소변 때문에 한두 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저녁에 차를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침 얼굴 붓기가 잦아졌고 혈압도 예전보다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속 수분량, 전해질 균형, 혈압 조절에 깊게 관여하는 조절 기관입니다. 특히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그것을 희석하거나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관이 받는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짠 저녁 식사는 단순히 다음날 목이 마른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간 혈압 흐름, 수면의 질, 아침 붓기와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결고리를 놓칩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것과 혈압, 붓기, 피곤함을 각각 다른 문제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그 문제가 하나의 줄로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외로 더 놀라운 점도 있습니다. 고등어구이와 찌개 자체보다 그 식사를 건강하다고 믿는 마음이 변화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라면을 먹고 불편하면 사람들은 금방 이유를 찾습니다. 짜서 그렇구나, 자극적이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선과 찌개는 다릅니다.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니 경계가 풀립니다. 국물도 몇 숟갈 더 먹게 되고 반찬도 편하게 짓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과식과 중복간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몸을 챙기려고 한 선택이 방식에 따라서는 몸을 더 지치게 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은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쪽은 고등어처럼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이 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니 꾸준히 권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생선의 장점만 보고 함께 먹는 국물과 밑반찬의 나트륨을 놓치면 현실적인 조언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 역시 타당합니다. 결국 핵심은 재료 하나를 선악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사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생선은 좋습니다. 그러나 짠 찌개, 짠 반찬, 늦은 시간, 잦은 반복이 겹치면 신장과 혈관의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좁은 길로 차가 여러 대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한 대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동시에 몰리면 정체가 생깁니다. 신장도 비슷합니다. 고등어구이의 간, 찌개의 국물, 김치의 염도, 장아찌의 양념이 한 끼에 겹쳐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낮이라면 움직임이 있어 분산될 여지가 조금 더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몸이 쉬는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 그 부담이 더 진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이 많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문제는 양보다 밀도일 수 있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짠맛의 밀도가 높으면 신장은 바빠집니다. 그 68세 남성분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하셨습니다. 나는 폭식도 안 하고 고기도 많이 안 먹고 집밥인데 왜 이러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바꾸기보다 먼저 기록을 부탁드렸습니다. 저녁 메뉴, 국물 섭취량, 밤에 깨는 횟수, 아침 붓기, 다음날 혈압을 간단히 적어보시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패턴이 보였습니다. 찌개 국물을 많이 드신 날, 특히 김치와 장아찌가 함께 오른 날은 밤중 각성이 잦았고 아침 혈압도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 반대로 같은 고등어라도 찌개 대신 맑은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국물을 줄인 날은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확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해서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적게 짜게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익숙해서 덜 짜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혀는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짜게 느껴지던 음식도 자주 먹으면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입에는 별로 안 짜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의 기준은 입맛이 아니라 실제 나트륨 총량입니다. 혀가 익숙하다고 해서 신장까지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저녁 식탁과 닮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고등어구이의 찌개, 그리고 김치 한 접시.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조합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국물 한 숟갈, 그리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더하는 반찬 한 점이 어떻게 전체 부담을 뒤집는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차이 같지만 몸에는 꽤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찌개를 한 그릇 다 먹는 것도 아닌데요. 국물도 몇 숟갈 안 떠먹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몇 숟갈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구이처럼 간이 이미 들어간 반찬과 함께 먹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짠맛이 서로 겹쳐진다는 데 있습니다. 신장은 그 겹침을 정확히 느낍니다. 우리 입은 음식을 따로 느낍니다. 고등어는 고등어대로, 찌개는 찌개대로, 김치는 김치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저녁 한 끼 전체를 하나로 합쳐 계산합니다. 고등어구이에 뿌려진 소금, 찌개 속 된장이나 김치의 염도, 국물 한두 숟갈, 반찬으로 먹은 김치와 장아찌까지 모두 더해집니다. 입에는 각각 조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반전입니다. 국물 한 숟갈이 문제라기보다 이미 간이 들어간 식탁 위에 국물이 마지막 압력을 얻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젖은 수건 하나는 금방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기 있는 수건을 여러 장 한꺼번에 손에 쥐고 짜려면 손목에 훨씬 힘이 들어갑니다. 신장도 비슷합니다. 고등어구이 하나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찌개 하나만 있어도 상황에 따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들어오고 거기에 반찬의 간까지 더해지면 밤의 조절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겉보기에는 정갈한 한식인데 몸속에서는 여러 겹의 짠물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신장은 지금 얼마나 자주 그런 저녁을 견디고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의외로 짠맛은 혀보다 몸에 먼저 쌓일 때가 있습니다. 입에는 아! 오늘은 그렇게 짜지 않은데 라고 느껴져도 된장과 김치, 간장, 양념은 이미 충분한 나트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 음식은 뜨겁고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먹기 쉽습니다. 차갑고 짠 음식은 경계하면서도 따뜻한 찌개는 위로처럼 느껴져 경계가 낮아집니다. 바로 이 점이 참 미묘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이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녁에는 꼭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국물이 신장에 어떤 시간을 남기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몸은 혈액 속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물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증이 생기고 물을 더 마시게 되고 밤에 소변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에서는 혈압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나이가 들수록 혹은 신장 기능이 예전보다 약해진 경우에는 이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식사를 해도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고 어떤 분은 밤새 입이 마르고 발이 붓고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바로 이 개인차 때문에 전문가들도 항상 음식 하나만 보고 단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개인차가 있으니 더더욱 본인의 몸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선생님, 저는 짜게 먹는 편이 아닌데 왜 아침 혈압이 높을까요? 그럴 때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셨지만 저녁 한 끼에 간이 있는 생선, 국물 요리, 저장 반찬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은 한국 식탁에서는 너무도 흔합니다. 흔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표현이 너무 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경계 없이 반복되기 쉬운 패턴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날의 과식보다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습관에 더 오래 영향을 받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무리보다 매일의 작은 과부하가 더 조용하고 길게 남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을 완전히 끊고 좋아하는 생선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지점에서 희망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조정만으로도 몸이 꽤 빨리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찌개라도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고 국물은 몇 숟갈에서 멈추는 것,
고등어는 소금을 덜하고 굽는 것, 김치나 장아찌를 한 가지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식탁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바꾸면 몸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몸에 좋은 음식을 더하는 데 집중합니다. 검은 콩이 좋다더라, 등푸른 생선이 좋다더라, 포 된장이 좋다더라 하고 좋은 재료를 찾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에서는 좋은 음식 추가하기보다 먼저 부담의 겹침 줄이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짠 방식, 늦은 시간, 반복된 조합으로 들어오면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좋은 재료가 만능은 아닙니다. 식사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무언가를 영원히 금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같은 음식도 더 현명하게 먹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저녁 밥상이 있으신가요? 노릇한 고등어 한 점, 뜨거운 찌개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보기만 해도 정겹고 익숙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그 정겨움 뒤에 신장이 조용히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른 척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음에서는 짠 음식이 실제로 혈관과 신장에 어떤 압력을 만들고 왜 붓기와 피로, 그리고 다음날 컨디션 저하로 이어지는지 조금 더 쉽게, 하지만 더 선명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식탁을 바꾸는 이유가 단순한 참기가 아니라 몸을 살피는 선택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실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짠 음식은 단순히 입이 마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어떤 분들에게는 붓기와 피로, 혈압의 흔들림까지 이어질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식탁을 바꾸는 일이 억지 절제가 아니라 몸의 압력을 덜어주는 일이라는 것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즉 소금 성분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물을 더 붙잡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몸은 혈액 속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 자체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반응이 자주, 반복적으로, 특히 저녁 시간에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느라 계속 조절을 하게 되면 신장과 혈관은 편히 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떤 분은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고, 어떤 분은 손이 뻣뻣하고, 또 어떤 분은 이유 없이 몸이 무겁다고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꼭 신장 하나만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과 혈관이 그 중심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혈관은 물이 흐르는 호스와 비슷하고 신장은 그 물의 양과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 밸브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면서 필요한 만큼만 내보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이 자주 들어오면 몸은 물을 더 붙잡고 혈관 안의 양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스 안의 압력은 자연히 높아집니다. 이때 혈압이 민감한 분들은 작은 변화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눈 주위가 부은 느낌이 들거나 혈압계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 참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분들이 혈압은 따로, 붓기는 따로, 피로는 따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이 변화들이 한 덩어리로 묶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을 먹으면 바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유가 줄어들고 혈관의 탄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염분이라도 더 오래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저녁의 짠맛이 밤을 지나 다음날 아침까지도 몸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미세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살짝 붓는 정도, 조금 피곤한 정도, 물이 당기는 정도, 한 번 더 깨는 정도. 하지만 그런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몸의 기본 상태가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계와 진료 현장에서도 이 부분은 자주 이야기됩니다. 한쪽에서는 나트륨 제한이 혈압과 신장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지나치게 숫자만 강조하기보다 전체 식습관, 수면, 운동, 약 복용, 수분 섭취 패턴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두 관점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숫자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저염식이 중요해도 실천이 안 되면 의미가 없은 데는 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식탁을 조정하면서도 염분 총량을 줄여야 실제 변화가 생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금지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조절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당신의 몸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진 저녁 식사 후에 유난히 갈증이 심해지고 밤에 자꾸 물을 찾고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기고 아침에는 개운하지 않은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날의 메뉴를 떠올려 보면 어떤 공통점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국물이 있었는지, 간이 있는 생선이 있었는지, 김치나 장아찌가 여러 가지였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몸이 늘 정직한 기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결해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짠 음식의 부담은 단지 물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관은 압력을 받으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신장은 그 압력 속에서 걸러내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피로를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잤는데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나이, 수면 시간, 활동량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의 구성도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밤에 몸이 회복보다 조절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면 아침에 개운함이 떨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피곤할까요? 생선도 먹었고, 찌개도 집에서 끓였고, 밥도 과하게 먹지 않았는데 왜 다음날 몸이 무거울까요? 바로 여기에서 음식의 건강함과 식사의 부담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재료가 좋아도 조합이 겹치면 부담이 됩니다. 좋은 음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가 자동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재료보다 전체 흐름에 반응합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과 함께 먹었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난 특히 고등어 구이는 여기서 조금 미묘한 음식입니다.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간을 세게 하거나 짠찌개와 함께 먹거나 저장 반찬과 겹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고등어는 문제가 아니라 맥락입니다. 좋은 음식이 나쁜 환경 속에 들어가면 몸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더 이상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같은 극단적인 질문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대신 어떻게 먹어야 내 몸이 덜 힘들까? 라는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중요한 연결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짠맛은 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을 지나고 물을 붙잡고 밤에 수면을 흔들고 다음 날의 몸 상태까지 남깁니다. 그래서 저녁 식탁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오늘 밤의 회복을 결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계속 보시면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생선은 건강식 아닌가요? 라고 묻는 바로 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는 식단이 언제 부담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균형을 놓치는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시면 이제 식탁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꼭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생선은 건강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생선은 분명 좋은 점이 많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잘만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배웠는데 왜 어떤 날은 먹고 나서 몸이 더 무겁고 갈증이 심하고 밤잠까지 흔들리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식으로 반복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식과 부담 없는 식사는 언제나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 하나의 이미지에 너무 크게 기대십니다. 검은 콩은 신장에 좋다더라, 생선기름은 혈관에 좋다더라,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좋다더라. 이런 말들은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재료의 장점만으로 식사 전체의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재료라는 믿음이 경계를 낮출 때가 있습니다. 생선이니까 조금 짭짤해도 괜찮겠지. 집에서 끓인 찌개니까 국물 조금 더 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식탁 전체의 나트륨 밀도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몸은 재료의 명성을 보지 않고 실제 들어온 양과 조합에 반응합니다. 한 가지 쉬운 사실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은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에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심코 먹은 짠 저녁도 다음날 큰 문제 없이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같은 식사도 더 오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입마름, 야간요, 발목 붓기, 아침 혈압의 흔들림, 나 자고 나도 남는 피로감처럼 말입니다. 이 증상들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하나의 식사 패턴과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연결을 알아차리는 순간 음식은 더 이상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가 됩니다. 의외의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건강식은 때로 과신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몸에 안 좋은 음식 앞에서는 조심합니다. 라면, 햄, 튀김, 야식 같은 것들은 스스로도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고등어구이와 찌개는 다릅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집밥 같고 너무 건강해 보여서 마음의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더 편하게, 더 반복적으로 먹습니다. 바로 이 반복이 핵심입니다. 신장을 지치게 하는 것은 특별한 날의 과식보다 평범한 날의 반복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괜찮았고 어제도 괜찮았으니 내일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 그 익숙함이 몸에 작은 신호를 묻어버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생선의 이점을 생각하면 지나친 제한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생선을 무조건 피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생선의 종류보다 조리 방식과 함께 먹는 음식, 특히 국물과 저장 반찬의 조합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들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생선을 끊는 것이 답이 아니라 생선이 들어가는 식사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고등어구이라도 소금을 세게 하지 않고 굽고 옌치찌개 대신 싱겁게 무친 채소나 데친 나물을 곁들이면 몸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또 찌개를 먹더라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장아찌를 한 가지로 줄이면 전체 짠맛의 겹침이 훨씬 완화됩니다. 즉, 고등어가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어를 둘러싼 식탁의 환경이 신장의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식사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겹치지 말아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나는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으려고 했는데 왜 결과는 늘 기대와 다를까? 그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도, 좋은 의도도, 좋은 습관도 방향이 조금 어긋나면 다른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건강은 늘 무엇을 먹느냐와 어떻게 먹느냐가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좋아하는 음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이 몸에 덜 무겁게 닿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가는 건강 습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중요한 문턱을 넘고 계십니다. 이제는 생선이 좋으냐,
나쁘냐의 단순한 질문에서 벗어나 내 저녁 식탁이 어떤 압력을 만들고 있는지 바라보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비슷한 식습관을 가진 가족에게도 공유해 보세요. 특히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붓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 하나가 식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저녁 한 끼의 선택이 왜 밤중 소변, 갈증, 수면의 질, 그리고 아침 혈압까지 이어지는지 더 선명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끼는 한 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에서는 그 뒤에 밤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제 저녁 한 끼가 어떻게 밤과 아침까지 이어지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식사를 그 자리에서 끝나는 일로 생각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조금 쉬다가 잠들면 끝이라고 느끼시지요.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과 혈관은 저녁 식사의 영향을 밤새 이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밤에 자주 깨고, 어떤 분은 목이 바짝 마르고, 어떤 분은 아침 혈압이 유난히 높게 나옵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것 아닌 변화 같지만 서로 연결해 보면 분명한 흐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나트륨이 많은 식사를 하면 몸은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 조절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증이 생겨 물을 더 마시게 되기도 하고 몸이 수분을 붙잡아 붓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밤중에 신장이 계속 균형을 맞추려 하면서 소변 패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야간뇨가 꼭 음식 하나 때문에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립선, 수면의 질, 복용 중인 약, 혈당, 심장 기능 같은 요소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가 그 흐름을 더 악화시키는 방가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등어구이와 찌개처럼 간이 겹치는 식사는 그 부담을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면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물 자체보다 물을 마시게 만든 저녁의 짠맛이 더 앞선 원인일 수 있습니다. 즉, 내 몸이 마른 것이 아니라 짠 식사에 대응하느라 갈증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물을 많이 마셨다는 결과만 보이지만 실제 시작점은 짠 저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결과보다 원인을 먼저 기억합니다. 당신은 혹시 결과만 보고 원인을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녁 7시쯤 식사를 합니다. 노릇한 고등어구이에 찌개 한 그릇, 김치 조금, 장아찌 한두 점. 식사 후에는 왠지 입이 마르고 따뜻한 국물 때문에 물도 더 찾게 됩니다. 잠들기 전까지 평소보다 컵에 손이 자주 갑니다. 밤 1시쯤 한 번 깨고 새벽 4시쯤 또 화장실에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조금 무겁고 손이 뻣뻣합니다. 혈압을 재보면 평소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 흐름은 아주 흔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밤에 깬 건 잠이 얕아서 그런가 보다. 아침 혈압은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손이 붓는 건 어제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각각 해석해 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 줄로 연결해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해석의 폭이 있습니다. 어떤 쪽은 야간뇨와 아침 혈압 상승을 볼 때 식사의 염분과 수분 타이밍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다른 쪽은 그런 변화가 있다면 단순한 음식 문제로 넘기지 말고 신장 기능, 혈압 조절 상태, 당대사, 복용약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분명 영향을 주지만 몸 전체의 상태와 떨어뜨려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저녁의 짠 식사는 밤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고 그 흔적이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많은 작은 불편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수면 이야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된다고 배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잘 되려면 몸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거나 혈압 조절이 흔들리거나 신장이 계속 수분과 염분을 맞추느라 바쁘면 그 회복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잠든 시간의 길이만큼 중요한 것이 잠의 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저녁 식사는 그 질에 생각보다 크게 관여합니다. 이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보통 커피나 스마트폰만 수면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짠 저녁도 조용한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면 다시 깊이 잠들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한 번 깬 뒤 다시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수면이 잘게 끊기면 아침엔 피로감이 남고 낮에는 몸이 무겁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입맛이 떨어지니 또 국물 있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참 묘하지요. 피곤해서 쉽게 넘어가는 음식을 고르다 보니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식탁과 수면은 조용히 서로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밤에 자주 깨는 원인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을까? 그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저녁 식사가 그 불편을 키우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원인을 알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의사들도 완전히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생선을 먹어야 한다는 조언과 국물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어떻게 함께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식탁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쯤 오면 마음속에 2가지 목소리가 함께 들릴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선은 몸에 좋다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지 않을까? 다른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먹고 나면 자꾸 붓고 갈증이 나고 밤잠이 흔들릴까? 사실 이 2 질문은 서로 싸우는 질문이 아닙니다. 같은 몸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도 조금씩 다른 강조를 하게 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 건강과 관련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먹으면 단백질 공급에도 도움이 되고 식사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재료가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조리법과 식사의 맥락을 함께 탑니다. 같은 고등어라도 짜게 구워 먹는지, 어떤 반찬과 함께 먹는지, 저녁 늦게 먹는지, 국물을 얼마나 곁들이는지에 따라 몸의 반응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생선을 자주 드시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선보다 더 중요한 건 짠 국물과 저장 반찬을 어떻게 줄이느냐라고요? 이 말도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2 의견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재료의 장점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식사 구조의 부담을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 2를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재료의 이점도 받고 내 식사 구조의 부담도 함께 받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 말만 붙잡으면 오히려 현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안도감이 식사 전체를 점검하는 눈을 흐릴 수 있습니다. 고등어를 먹었으니 오늘은 건강하게 먹었구나. 된장찌개니까 괜찮겠지. 김치는 원래 한국 사람 밥상에 꼭 있어야지. 이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몸은 문화나 익숙함보다 실제 부담에 반응합니다. 정겨운 밥상이어도 염분이 겹치면 신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극적인 통증보다 조용한 피로와 붓기, 수면의 질 저하로 먼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살짝 오는 날 우산 없이도 잠깐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비라도 매일 맞으면 옷은 결국 젖습니다. 짠 식사도 비슷합니다. 한 번의 짠 식사는 몸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젖어갑니다. 그 젖음이 바로 붓기일 수 있고 밤중 각성일 수 있고 아침 혈압의 불안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야간뇨가 잦거나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겁을 먹고 생선을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식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식욕이 줄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고 결국 근육이 빠지는 쪽이 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내 그래서 건강 조언은 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 위험을 피하려다가 다른 쪽 문제를 만드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근데 아점 때문에 전문가들이 더 신중하게 말합니다. 무조건 먹어라, 무조건 끊어라가 아니라 당신의 몸 상태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얼마나 자주 먹는가. 둘째, 무엇과 함께 먹는가. 셋째, 먹고 난 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3가지는 놀랄 만큼 중요합니다. 고등어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적절히 드시는 것과 거의 매일 짠찌개, 김치와 함께 드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같은 고등어라도 저녁 늦게 먹고 국물을 많이 드신 날과 낮 시간에 채소 반찬과 함께 싱겁게 드신 날의 몸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몸의 답입니다. 밤에 덜 깨는지, 아침 붓기가 줄었는지, 입마름이 나아지는지, 혈압 흐름이 안정되는지, 이것이 식사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나는 앞으로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생선을 먹으라는 말도 맞고 국물을 줄이라는 말도 맞다면 대체 무엇부터 해야 하나? 답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이해하면 됩니다. 생선의 장점은 살리고 식사 구조의 부담은 줄이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는 유지하되 짠 국물과 짠 반찬의 겹침을 줄이고 저녁 늦은 시간에 반복을 피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이지 않으면서도 실천 가능한 길입니다. 기억하시죠? 난 조금 전까지 우리는 고등어가 문제냐 아니냐를 두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야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음식 하나의 선악이 아니라 식탁 전체의 균형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금지보다 조절해서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등어구이와 찌개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신장 부담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식사 순서와 국물의 양, 반찬을 고르는 기준까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등어구이와 찌개를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끊으라는 말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식사는 삶이고 익숙한 음식은 위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같은 식탁이라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신장의 부담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도하십니다. 아예 못 먹는 줄 알았는데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실 점은 하나입니다. 신장은 음식 이름보다 전체 짠맛의 겹침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등어를 먹는 날에는 찌개를 줄이거나 찌개를 먹는 날에는 생선 간을 약하게 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끼 안에서 짠맛이 한 방향으로 몰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더하려고만 하십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에서는 더하는 것보다 겹치지 않게 배열하는 일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셔도 식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구이를 드시는 날에는 찌개를, 주인공이 아니라 곁들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찌개를 큰 그릇으로 내기보다 작은 공기에 담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숟갈로 맛만 보고 멈추는 것도 훌륭한 조절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효과는 꽤 큽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나트륨을 반찬보다 국물에서 더 쉽게, 더 빠르게 많이 드시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국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날에도 실제로는 찌개의 간이 전체 식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찌개를 없애기보다 크기와 역할을 줄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의 간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고등어는 재료 자체의 맛이 강한 편이라 소금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집에서는 굽기 전에 소금을 하거나 먹을 때 간장 양념을 더합니다. 여기에 찌개까지 함께 들어오면 짠맛이 너무 쉽게 겹칩니다. 따라서 고등어를 드시는 날에는 생선 간을 한 단계 약하게 하시고 양념장을 따로 찍어 먹는 습관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짠맛의 층을 하나 걷어내는 일입니다. 한 층만 줄여도 신장과 혈관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간 하나 줄였을 뿐인데 몸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올라오는 반찬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 식탁은 반찬이 많을수록 풍성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그 풍성함이 때로 부담의 중첩이 되기도 합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멸치볶음처럼 저장성과 간이 있는 반찬이 두세 가지 겹치면 메인 메뉴보다 오히려 반찬이 염분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등어구이를 드시는 날에는 김치만 두고 다른 짠 반찬은 빼거나 반대로 김치를 줄이고 데친 채소나 싱겁게 무친 나물을 올리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은 많아야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겹쳐야 편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짠맛을 줄이는 데는 혀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며칠은 분명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서서히 그 맛에 적응합니다. 이 적응이 생기면 예전보다 적은 간으로도 충분히 맛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완벽하게 한 번에 줄이기보다 조금씩 줄이되 꾸준히 가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비슷합니다. 급격한 금지보다 지속 가능한 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너무 느슨하면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확실히 줄이는 방식을 자주 권합니다. 예를 들면 국물은 절반 이하, 저장 반찬은 한 가지 이하, 양념장은 생략. 이런 기준은 작지만 실천이 쉽고 몸의 반응도 보기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식사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고프면 가장 짭짤하고 자극적인 것부터 드십니다. 그러면 밥과 국물이 빠르게 들어가고 전체 섭취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데친 채소나 싱거운 반찬, 밥 몇 숟갈로 속도를 낮추고 나서 고등어를 드시면 간에 대한 자극이 덜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적입니다. 몸은 처십의 강한 자극에 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강도를 낮추면 전체 식사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식탁에서의 건강은 재료뿐 아니라 속도와 순서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찌개는 어떤 날 먹는 것이 더 나을까요? 가능하다면 고등어구이를 먹는 날에는 찌개 대신 맑은 국이나 건더기 위주의 담백한 반찬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꼭 찌개를 드시고 싶다면 양을 줄이고 특히 늦은 저녁에는 더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은 밤의 회복과 바로 이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을 점심에 먹는 것과 저녁 늦게 먹는 것은
몸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음식의 종류만 보고 시간의 영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과 수면은 저녁 시간에 훨씬 예민하게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짠맛을 겹치지 않기, 국물의 역할 줄이기, 반찬을 단순하게 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같은 고등어구이와 찌개가 훨씬 덜 부담스러운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식탁은 완전히 뒤집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다음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몸이 잘 붓는 분들은 왜 같은 식사도 더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조심해서 들어야 하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같은 고등어구이와 찌개를 먹어도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고 어떤 분은 밤새 불편함이 남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알아야 식탁의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야간뇨, 붓기 같은 문제가 이미 있는 분들은 같은 식사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혈압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혈관이 하루 종일 어떤 압력 속에서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짠 음식이 겹치면 혈관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혈압 상승이 음식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약 복용 시간, 통증, 활동량도 모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미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저녁에 짠 식사가 작은 흔들림을 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혈압이 유난히 높게 나오거나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당기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식탁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한 가지 이유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겹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중 식사는 우리가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조절이 흔들리면 신장은 더 쉽게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도 조심해야 할 몸 상태인데 여기에 짠 저녁 식사까지 겹치면 수분과 염분 조절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 갈증이 심하고 자꾸 물을 찾고 야해 소변이 잦아지면 많은 분들이 당만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에 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혈당과 나트륨, 수분 조절은 완전히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일수록 나는 단 음식만 줄이면 된다 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짠맛의 겹침도 꼭 보셔야 합니다.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더 섬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밤에 한 번 깨는 것과 두세 번 깨는 것은 하루의 질이 다릅니다. 잠이 잘게 끊기면 낮 동안에 피로가 남고 몸이 예민해지고 식사도 더 쉬운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다시 국물 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삼키기 쉽고 따뜻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안함이 밤을 다시 흔들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환이지요. 불편해서 고른 식사가 그 불편을 다시 만드는 구조 말입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물량만 보지 말고 저녁에 염분과 국물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결과만 줄이려 하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조금 건드려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붓기가 잘 생기는 분들도 비슷합니다. 아침에 반지가 낀다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눈두덩이와 손등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몸이 수분 균형에 민감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붓기는 신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혈관, 약물, 활동량, 수면 자세까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붓기만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짠 식사는 붓기를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녁은 더 그렇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짠맛이 겹치면 밤사이 몸이 그 균형을 맞추는 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보다 묵직하다에 가깝다면 당신의 저녁 식탁은 다시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더 불편해졌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말로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의 여유가 달라졌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버티던 것을 이제는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약해졌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더 솔직하게 답을 주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은 귀찮은 방해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조용한 안내일 때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의 관점 차이도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어떤 쪽은 증상이 있으면 먼저 검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특히 붓기, 야간요, 혈압 흔들림이 반복되면 단순한 식습관 문제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반면 다른 쪽은 생활 습관을 먼저 조정해보고 반응을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둘을 함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신호가 반복되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식탁은 바로 오늘부터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생활 조절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아버지, 아침에 손이 붓는 어머니, 혈압 약을 드시는데도 늘 개운하지 않다고 하시는 가족,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정보가 아닙니다. 몸을 덜 힘들게 해주는 작은 전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치료보다 먼저 반복되는 부담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따뜻한 건강 관리이기도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한 끼의 기준을 더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기고 어떤 순서로 바꾸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는지 함께 묶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묶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등어구이와 찌개를 함께 먹는 익숙한 식탁이 왜 신장과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짠 음식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니 그것은 단지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밤의 수분 조절, 야간요, 수면의 질, 아침 붓기, 혈압의 흐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부담이 늘 아주 조용하게 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으니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연결해서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뭘 해야 하나요? 고등어를 끊어야 하나요? 찌개를 포기해야 하나요? 김치도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강한 식사는 벌을 받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가려면 너무 극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좋아하는 음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몸에 덜 무겁게 닿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식탁의 압력을 조금 낮추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한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짠맛이 한 끼에 겹치지 않게 하기, 국물의 역할을 줄이기, 저녁 식사를 밤의 회복과 연결해서 보기. 이 3가지가 사실은 아주 큰 원칙입니다. 고등어구이를 드신다면 찌개는 작게, 찌개를 드신다면 다른 짠 반찬은 줄이기, 김치가 올라오면 장아찌나 젓갈은 쉬어가기. 이렇게 하나를 남기면 하나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몸은 이런 작은 정리에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적게 들어오면 몸은 덜 붙잡고
신장은 덜 조절해도 되고 밤에 수분 균형도 조금 더 안정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갈증이 줄고 화장실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붓기나 무거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모든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몸이 왜 덜 힘들어지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실천이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참는 식사는 오래 못 갑니다. 반면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바꾸는 식사는 훨씬 오래 갑니다. 여기서 아주 의외지만 따뜻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나쁜 습관을 오래 기억하기도 하지만 좋은 변화도 생각보다 빨리 알아챕니다. 짠맛을 한 단계 줄이고 국물을 조금 덜고 저장 반찬을 하나 빼기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며칠 안에도 변화를 느낍니다. 밤에 덜 깨는 것 같아요. 아침 얼굴이 조금 덜 부어요. 입이 덜 마르네요. 이런 말들은 거창하지 않지만 참 중요합니다. 건강은 늘 이렇게 작은 체감으로 시작됩니다. 큰 검사 수치도 중요하지만 몸의 일상적인 가벼움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편안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물론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식탁을 바꾸었는데도 붓기, 심한 갈증, 야간요, 혈압 흔들림이 계속된다면 음식만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신호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의견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공통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의 작은 불편이 계속 반복되면 그냥 참지 말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무심함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천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복잡하면 못하니까요. 고등어구이를 먹는 날에는 찌개를 작은 그릇으로 줄입니다. 국물은 맛만 보고 멈춥니다. 김치가 있으면 다른 짠 반찬은 하나만 남기거나 아예 쉽니다. 생선에 추가 양념을 덜고 가능한 한 늦은 시간의 식사는 피합니다. 처음 몇 날은 조금 심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는 적응하고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나는 이제 와서 바꿔도 늦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몸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신장은 아주 조용한 기관이지만 동시에 작은 배려에도 민감하게 답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 아침을 조금 덜 무겁게 시작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분명 달라집니다. 건강은 완벽한 회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덜 힘든 하루를 만드는 것도 분명한 건강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익숙한 저녁 식탁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노릇한 고등어 한 점, 따뜻한 찌개 한 그릇, 김치와 밥. 그 식탁은 나쁜 식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몸에는 조금 다른 배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배려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짠맛을 겹치지 않게 하는 것, 국물을 줄이는 것, 몸의 반응을 보는 것, 이 세 가지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따뜻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식탁을 바꾸어야 하는지, 그 변화가 단지 숫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감각을 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마지막 섹션에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익숙한 한 끼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등어구이와 찌개. 누구에게는 소박한 집밥이고 누구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편안한 저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나쳤습니다. 좋은 재료 같았고 따뜻한 음식이었고 오래 먹어온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익숙한 식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음식 하나가 아니라 짠맛의 겹침이었습니다. 고등어의 간, 찌개의 국물, 김치와 저장 반찬, 늦은 저녁 시간. 이 작은 요소들이 한 끼 안에서 모이면 신장은 밤새 조용히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신장은 원래 말이 없는 기관입니다. 아프다고 쉽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고맙고, 그래서 더 미안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괜찮은 척 버티다가 어느 순간 밤중에 깨는 몇 횟수로, 아침에 붓기로, 입마름으로, 피로로, 혈압의 흔들림으로 조용히 답을 줍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거창한 금지가 아닙니다. 고등어를 영원히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찌개를 다시는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따뜻한 원칙이 있습니다. 짠맛을 겹치지 않게 하기, 국물의 역할을 줄이기, 저녁을 밤의 회복과 연결해서 생각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식탁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건강은 늘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바뀌었습니다. 계단 한 층 더 걷는 것,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조금 일찍 눕는 것, 그리고 오늘 이야기처럼 국물 몇 숟갈을 덜어내는 것. 이런 변화는 너무 작아 보여서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작은 차이를 압니다. 밤에 한 번 덜 깨는 것, 아침 손이 조금 덜 붓는 것, 입이 덜 마르는 것, 혈압이 조금 더 차분한 것. 이런 변화가 쌓이면 하루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결국 검사표의 숫자만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시작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따뜻한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늘 늦지 않게 반응합니다. 물론 이미 생긴 문제를 단숨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간뇨가 심해지거나 붓기가 반복되거나 혈압이 자주 흔들리거나 갈증과 피로가 계속된다면 꼭 몸 상태를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음식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조금 덜 짜게 먹는 것, 국물을 줄이는 것, 반찬을 단순하게 하는 것. 이런 선택은 몸에게 이제는 조금 편하게 쉬어도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속에 한 장면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내 모습, 아침이면 반지가 답답해지는 손, 혈압계 숫자를 보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 혹은 부모님의 식탁, 남편의 저녁 습관, 가족의 오랜 밥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를 조금 덜 힘들게 하는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사랑이기도 하니까요. 무엇을 차려주느냐보다 어떻게 덜 부담스럽게 차려주느냐가 더 깊은 사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분명 몸에도 전해집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처음에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시는지, 밤에 소변 때문에 깨시는지, 아침에 붓는 느낌이 있으신지. 이제 그 질문을 다시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을 한 번만 더 천천히 보십시오. 고등어 구이를 먹는다면 찌개를 조금 줄일 수 있을지, 찌개를 먹는다면 국물은 맛만 보고 멈출 수 있을지, 김치가 있다면 다른 짠 반찬 하나는 쉬어갈 수 있을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모두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하나라도 바뀌면 몸은 이미 다른 대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너무 큰 결심보다 작은 약속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해보는 겁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관찰하는 마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국물 양을 줄였더니 밤이 어땠는지,
반찬 수를 줄였더니 아침 붓기가 어땠는지, 고등어 간을 약하게 했더니 입마름이 달라졌는지, 이런 작은 기록은 누구보다 당신 몸을 잘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의사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몸을 가장 가까이 보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데일 슬래시 7 챌린지를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날은 고등어 구이를 먹는 날 찌개 국물을 절반 이하로 줄여보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김치 외에 짠 반찬 하나를 쉬어보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생선 간을 한 단계 약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바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 몸의 답을 듣는 것입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당신이 배려하면 분명히 더 조용한 편안함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식탁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밤에 몇 번 깨시는지, 어떤 반찬을 자주 드시는지, 일주일 동안 무엇을 바꿔보실지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오늘 저녁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몸이 어떤 답을 주는지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아마 생각보다 더 빨리, 더 솔직하게 말해줄지도 모릅니다.